아침 거울 속 내 얼굴이 어제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인 적 있으십니까? 병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한 가지 습관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 원인을 끝까지 밝혀보겠습니다. 절대 이것을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아침에 거울을 보셨을 때 눈밑이 유난히 더 꺼져 보이거나 축 처져 보이거나 마치 몇 년은 한꺼번에 늙어버린 것처럼 느껴진 적 없으십니까? 전날 특별히 무리한 것도 없는데 얼굴 전체 인상이 확 달라져 있는 그 순간. 저는 그 순간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연구 자료를 읽다가 저는 한 문장에서 한동안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40세 이후 콜라겐은 매년 평균 1.3%씩 감소한다. 숫자 하나일 뿐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1.3%. 작아 보이지만 10년이면 13%, 20년이면 26%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매년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문장이었습니다. 만성적인 눈가 붓기가 반복되면 눈밑 처짐이 2배 이상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혹시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사소한 습관이 이 속도를 더 끌어올리고 있는 건 아닐까? 안녕하세요. 백세지의 건강 라디오입니다. 저는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늘 한 가지를 고민합니다. 한국의 어르신 건강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왜 늘 병원이나 약, 시술 이야기부터 꺼낼까? 왜 생활 습관과 태도에 대해서는 깊이 이야기하지 않을까?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건 아주 개인적인 계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를 뵈었는데 특별히 어디가 아프신 것도 아닌데 인상이 너무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밑이 유독 처져 있었고 그늘이 깊어 보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세요? 어머니는 웃으시며 아니야,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라고 답하셨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정말 그냥 나이 때문일까? 한국 사회에서 얼굴은 단순한 외모가 아닙니다. 특히 어르신 세대에게 인상은 체면과 연결됩니다. 손주가 할머니 힘들어 보여요 라고 말하면 마음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이 옷이 어디 편찮으세요? 라고 묻는 순간 괜히 건강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는 게 속상합니다. 저는 그 표정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의 연구 결과들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논문을 넘기면서 저는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눈밑 처짐은 단순히 늙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에 노화는 분명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노화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 위에 쌓이는 반복된 붓기, 습관적인 자극, 무심코 넘긴 생활 패턴들이 구조를 더 빨리 무너뜨립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어쩔 수 없지. 그런데 정말 어쩔 수 없는 걸까요? 눈밑 처짐은 단순히 주름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눈 아래는 얼굴의 중심입니다. 이 부위가 내려오면 얼굴 전체가 무거워 보이고 인상이 단번에 나이가 들어 보입니다. 실제 나이보다 5년, 10년은 더 들어 보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의 습관이 10년 후의 얼굴을 만든다면
나는 무엇을 바꾸고 있는가?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침마다 눈이 퉁퉁 붓는 날 전날 짠 음식을 먹었거나 잠을 설쳤거나 스마트폰을 오래 본 날 우리는 그냥 넘깁니다. 하루쯤이야 괜찮겠지. 그런데 그 하루가 반복된다면 어떨까요? 저는 이 주제를 파고들면서 점점 두려움과 동시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이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희망은 그렇다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전문가의 위치에서 단정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 역시 배우는 입장입니다. 부모님의 얼굴을 보며 미래의 제 얼굴을 떠올리며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강의가 아니라 탐구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눈밑 처짐은 정말 피할 수 없는 운명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들여다보지 않은 단서가 있을까요? 이 영상에서는 그 단서를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왜 눈밑이 처지는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그리고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단순한 미용 팁이 아니라 노년을 준비하는 태도의 문제로서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이 조금 불편하셨다면 그건 아마 이미 무언가를 느끼셨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그 불편함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께 도움이 된다면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작은 응원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힘이 됩니다. 우리는 빠르게 늙어가는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천천히, 더 지혜롭게 늙어가는 법을 함께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눈밑 처짐의 원인을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연구와 사례를 바탕으로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은 그 안에서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피할 수 없다고 믿어왔던 그 현상을 조금 더 차분하게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저는 자료를 읽으면서 한 가지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했을 때 오는 납득의 감정이었습니다. 눈밑 처짐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사건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쌓여온 변화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논리적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면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줄어든다는 사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으면서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콜라겐을 탄력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로만 이해해왔지, 그 구조적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었을까요? 피부는 단순한 막이 아닙니다. 여러 층이 겹쳐진 조직이고, 그 사이를 지탱하는 그물망 같은 구조가 존재합니다. 콜라겐은 그 그물의 주된 실입니다. 이 실이 점점 가늘어지고 끊어지면 겉으로는 피부가 얇아지고 힘을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부의 지지 시스템이 약해진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노화를 단순한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지지력의 감소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눈가 주변은 얼굴에서 가장 얇은 부위 중 하나입니다. 두께가 얇다는 것은 방어막이 약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른 부위는 시간이 걸려 변화를 드러내지만 눈가는 작은 변화도 바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눈에서 나이를 느낍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콜라겐 감소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왜 어떤 분은 또래보다 훨씬 더 빨리 눈밑이 무너져 보일까요? 이 질문이 저를 다음 단계로 이끌었습니다. 눈 밑에는 원래 지방이 존재합니다. 이 지방은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눈을 보호하는 완충장치입니다. 문제는 이 지방을 감싸고 있는 막과 근막이 약해질 때 발생합니다. 지지 구조가 느슨해지면 내부의 지방이 앞으로 밀려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 현상을 단순히 불룩하다라고 표현하는 대신 내부 압력이 외부로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변화가 단순히 미용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구조가 변했다는 것은 회복이 쉽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미 이렇게 됐는데 늦은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합니다. 저 역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가 변했다고 해서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조 위에 겹쳐지는 또 다른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붓기입니다. 저는 붓기를 단순히 아침에 잠깐 생기는 현상으로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부종은 조직에 물리적 부담을 줍니다. 피부가 한번 늘어났다가 돌아오는 것과 매일같이 늘어났다 줄어들기를 반복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마치 같은 고무줄이라도 계속 잡아당기면 점점 탄력을 잃는 것처럼 눈과 피부도 반복되는 부종에 취약합니다. 한국인의 식습관과 수면 패턴을 떠올려 보십시오. 늦은 저녁, 국물 있는 음식, 짠 반찬, 야식 문화. 여기에 수면 부족이 더해지면 체내 수분 조절이 흔들립니다. 그 결과는 얼굴, 특히 눈 주변에서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저는 이 지점을 읽으면서 조금 씁쓸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일상의 선택들이 결국 얼굴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너무 쉽게 넘겨온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자극입니다. 비염이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눈이 가려운 날이 많습니다. 피곤하면 무의식적으로 눈을 문지릅니다. 세안할 때도 눈가를 다른 부위와 똑같이 문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눈과 피부는 얇고 민감합니다. 반복적인 물리적 자극은 미세한 염증을 일으키고 염증은 결국 콜라겐을 약화시킵니다. 이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게 진행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한 흔적으로 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제 자신의 습관을 떠올렸습니다. 피곤한 날, 컴퓨터 앞에서 무심코 눈을 비비던 순간들. 작은 행동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작은 행동이 쌓이면 결과는 결코 작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눈밑 처짐의 원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시간에 따른 구조적 약화, 내부 지방의 이동, 반복되는 부종, 그리고 잦은 자극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저는 이 복합성을 이해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나이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미 약해진 구조를 완전히 되돌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부종과 자극은 습관의 영역입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가능성을 봅니다. 운명처럼 받아들였던 현상 속에도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설득하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나이를 대하는 태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눈 밑 처짐이라는 작은 단서 안에 저는 우리가 삶을 관리하는 방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질문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 구조를 완전히 되돌릴 수 없다면 속도를 늦추는 선택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생활 속으로 다시 돌아가 보려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저는 이 질문 앞에서 한동안 망설였습니다. 괜히 희망적인 말만 늘어놓는 건 아닐까? 또 하나의 관리법을 덧붙이는 건 아닐까? 그런데 자료와 사례를 정리하면서 그리고 제 일상을 돌아보면서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거창한 해결책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작은 행동이 흐름을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 제가 붙잡은 것은 림프 순환이었습니다. 눈 주변은 혈관과 림프관이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근육층은 얇고 움직임은 제한적입니다. 즉, 스스로 순환을 적극적으로 돕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피로가 쌓이거나 수분이 정체되면 눈 아래에 머무르기 쉽습니다. 저는 이 지점을 단순히 마사지가 좋다라는 말로 넘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필요한지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림프는 노폐물과 과잉 수분을 배출하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 종일 고개를 숙이고 눈을 혹사하고 충분히 쉬지 않으면 이 통로의 흐름이 둔해집니다. 그 결과가 아침의 붓기입니다. 이 붓기가 반복되면 피부는 조금씩 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림프 관리를 일종의 배수 정비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실천한 방법은 단순합니다. 세안을 마친 뒤 충분히 보습제를 발라 피부 마찰을 최소화합니다. 그 다음 눈과 코 사이의 오목한 지점을 부드럽게 눌러줍니다. 이곳은 림프의 출발점 역할을 합니다. 강하게 누르지 않습니다. 압박이 아니라 자극에 가깝습니다. 이어서 눈 아래를 따라 바깥 방향으로 천천히 쓸어내립니다. 피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표면을 따라 이동시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귀 앞, 귀 아래를 가볍게 눌러 흐름을 이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목선을 따라 쇄골 방향으로 내려줍니다. 이 과정을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했습니다. 솔직히 귀찮았습니다. 하지만 2주 정도 지나자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극적인 리프팅이 아니라 아침 붓기가 덜하고 눈이 덜 무거워 보이는 정도의 변화였습니다. 저는 그 미세한 차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다가 작은 변화를 놓칩니다. 그러나 노화는 작은 변화의 축적입니다. 그렇다면 관리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 제가 집중한 것은 수면 자세였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옆으로 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편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옆으로 자면 한쪽 얼굴이 베개에 눌립니다. 몇 시간 동안 지속되는 압박은 단순한 자세 문제가 아닙니다. 미세한 혈류 변화를 만들고 수분이 한쪽에 더 오래 머물게 할 수 있습니다. 연구 자료를 읽으면서 저는 이 부분을 가볍게 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벽하게 똑바로 자겠다는 목표 대신 환경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베개 높이를 약간 조정해 머리가 심장보다 조금 위에 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양옆에 작은 쿠션을 두어 뒤척임을 줄였습니다. 완벽하게 고정되지는 않지만 빈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 거울을 볼 때
한쪽만 유난히 부어 보이는 날이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식습관입니다. 이 부분은 가장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 짠 음식을 좋아합니다. 국물 한 숟가락의 위로를 포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트륨은 체내 수분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밤에는 신체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분이 정체되기 쉽습니다. 저는 그래서 극단적인 제한 대신 시간대를 조정했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국물 음식을 피하려고 노력했고 반찬의 양을 줄였습니다. 이 작은 변화는 다음 날 얼굴에 반영되었습니다. 부기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눈 아래의 팽창감이 줄어드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피부 관리가 화장대가 아니라 식탁에서 시작된다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네 번째는 수면의 질입니다. 잠을 많이 자는 것과 잘 자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밤늦게까지 화면을 보는 습관이 있었고, 그 결과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수면이 얕으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눈 아래 혈관이 확장되고 색이 더 진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침 전 1시간 동안은 화면을 멀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조명을 낮추고 몸을 이완시키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피부 재생은 우리가 자는 동안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 시간을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최소 6시간 이상 자려고 노력했고, 낮잠은 20분을 넘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원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얼굴의 피로도가 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눈을 비비지 않는 습관입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가려울 때, 피곤할 때 손이 먼저 갑니다. 그러나 눈가는 반복 자극에 매우 취약합니다. 저는 대신 차가운 수건을 사용했습니다. 잠시 눈 위에 올려두면 가려움과 붓기가 동시에 완화됩니다. 세안할 때도 문지르지 않고 클렌징 제품을 올려두었다가 부드럽게 닦아냈습니다. 이 5가지를 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관리의 핵심은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하루 이틀 열심히 한다고 구조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덜 자극하고, 덜 붓게 하고, 조금 더 회복하게 만드는 선택은 장기적으로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 눈밑 처짐을 더 이상 막연한 두려움으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여주는 기록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제 저는 거울을 볼 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나는 눈을 얼마나 혹사시켰는가, 그리고 얼마나 배려했는가. 이 질문이 쌓이면 얼굴도 조금씩 달라질 것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생활을 하나씩 바꾸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또 다른 질문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굳게 믿고 있던 것들 중에는 과연 얼마나 사실이 섞여 있을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정보는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검색창에 몇 글자만 입력해도 수많은 영상과 글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저는 눈밑 처짐을 공부하면서 오히려 혼란을 느꼈습니다. 서로 다른 주장, 과장된 표현, 단정적인 말들 속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시간을 들여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고 있는 몇 가지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먼저 눈 운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눈을 크게 떴다 감았다 하면 처짐이 올라간다.
눈동자를 굴리면 탄력이 생긴다. 이런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역시 솔깃했습니다. 쉽고 돈이 들지 않고 당장 따라 할 수 있는 방법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가 궁금했습니다. 눈둘레근이 과연 피부를 들어 올릴 만큼의 힘을 만들 수 있을까? 눈가의 근육은 원래 얇고 섬세합니다. 표정을 만들고 눈을 감고 뜨는 역할에 최적화되어 있지, 처진 피부를 물리적으로 끌어올리는데 적합하게 설계된 구조는 아닙니다. 오히려 과도하게 힘을 주어 반복하면 피부 표면의 주름이 더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난 뒤 눈 운동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기보다 목적을 다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눈의 피로를 푸는 스트레칭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조적 처짐을 해결하는 핵심 전략으로 기대하는 것은 과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아이크림입니다. 광고를 보면 마치 아이크림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입니다. 저 역시 한동안 성분표를 비교하며 제품을 바꿔가며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레티놀, 펩타이드, 성장인자, 각종 복합 성분들. 사용하면서 느낀 건 분명 보습이 잘 되고 피부결이 부드러워진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눈 밑의 구조적 변화가 눈에 띄게 달라지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솔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만큼의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하나를 배웠습니다. 크림은 환경을 개선해 줄 수는 있지만 구조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눈 밑 처짐은 단순한 건조 문제가 아니라 지지 구조와 순환, 생활 습관이 얽힌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크림을 부정하지 않되 과도한 기대는 내려놓았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은 자외선 차단이었습니다. 자외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피부 내부의 콜라겐을 서서히 약화시킵니다. 눈 바로 아래까지 선크림을 꼼꼼히 바르는 습관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작은 차이가 몇 년 뒤에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값비싼 제품보다 기본을 지키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결국 수술밖에 답이 없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실제로 하안검 수술이나 레이저, 고주파 시술, 주사요법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저는 이 선택들을 가볍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각각의 방법에는 장점과 한계가 있고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술을 선택하기 전에 생활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입니다. 가벼운 처짐이나 붓기로 인한 인상 변화는 생활 관리만으로도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습니다. 반면 구조적 변화가 뚜렷한 경우에는 전문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흑백으로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시술이 나쁘다거나 관리가 무의미하다고 단정하는 대신 각자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눈밑 처짐과 자주 혼동되는 다크서클에 대해서도 저는 생각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눈밑이 어두워 보인다고 해서 모두 같은 원인은 아닙니다. 피부가 얇아 혈관이 비쳐 보이는 경우도 있고 자외선이나 자극으로 색소가 침착된 경우도 있으며 볼륨이 꺼져 그림자가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원인이 다르면 접근도 달라야 합니다. 저는 이 구분을 이해하고 나서야 괜히 잘못된 방법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음식과 계절이라는 변수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당근, 시금치, 블루베리,
연어처럼 항산화와 순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은 장기적인 피부 환경을 개선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기적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먹는 것으로 몸을 구성합니다. 그렇다면 식단 역시 얼굴의 일부가 아닐까요? 봄철 알레르기, 여름의 자외선, 가을과 겨울의 건조함. 계절은 피부 상태에 영향을 줍니다. 그 변화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것만으로도 무의식적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관리란 계절을 읽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정리해보니 저는 정보보다 기준이 더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유행하는 방법을 따라가기보다 왜 그런지 묻는 태도. 내 상태를 먼저 관찰하는 습관. 그 위에 필요한 선택을 쌓아가는 과정. 눈밑 처짐은 결국 나이를 받아들이는 방식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문제를 두려움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관리하는 태도를 점검하는 계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싶은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제 마음을 조금 더 솔직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를 정리할 시간이 되자 저는 자연스럽게 제 자신에게 되묻게 되었습니다. 왜 나는 이 주제를 이렇게까지 붙잡고 있는가? 사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얼굴에서 보였던 변화, 거울 속 제 모습에서 느꼈던 낯설음. 하지만 이야기를 정리하고 자료를 읽고 생활을 바꿔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눈밑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눈밑 처짐은 아주 작은 변화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인상을 바꾸고 인상이 자존감을 건드립니다. 그리고 자존감은 태도와 연결됩니다. 저는 여러 어르신들을 보면서 그 차이를 느꼈습니다. 얼굴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고 있다는 안정감이 느껴지는 분들은 눈빛이 달랐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누군가를 젊어 보이게 만들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되 무기력하게 흘려보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눈밑 처짐의 원인을 돌아보면 완전히 막을 수 없는 영역이 분명 존재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구조는 변합니다. 하지만 그 위에 쌓이는 반복적인 붓기와 자극은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저는 그 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일부는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 제가 인상 깊게 기억하는 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밤 근무를 해오신 분이었습니다. 늘 피곤해 보인다는 말을 들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은퇴 후 생활을 정리하면서 수면 시간을 늘리고 식습관을 조금 바꾸고 눈가를 의식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몇 달 뒤 주변에서 요즘 얼굴이 편안해 보인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전히 젊어진 건 아닌데 덜 지친 얼굴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덜 지쳐 보이는 것, 저는 그것이 이 여정의 현실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외모 변화를 미용의 문제로만 여기기 쉽지만 때로는 건강 신호일 수 있습니다. 눈밑 붓기가 갑자기 심해지거나 한쪽만 유독 도드라지거나 전신 피로와 함께 나타난다면 단순한 노화로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갑상선 기능, 신장 상태, 알레르기 반응 등 다양한 요인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외모를 무시하지 말되 과도하게 집착하지도 말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변화가 있다면 관찰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태도. 그것이 책임 있는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제 미래를 자주 떠올렸습니다. 10년 뒤, 20년 뒤의 제 얼굴. 지금과 같은 습관을 유지했을 때의 모습과 조금씩 관리해온 모습은 분명 다를 것입니다. 극적인 차이가 아닐지라도 인상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방향을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늙어가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기대 수명은 늘어나고 있지만 건강하게 나이 드는 법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저는 눈밑 처짐이라는 작은 주제를 통해 그 질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두려워하며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이해하며 동행할 것인가? 저는 후자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거울을 볼 때, 그래도 나는 나를 돌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이 제게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젊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안정된 얼굴. 그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저는 늘 함께 가고 싶었습니다. 전문가처럼 위에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세월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질문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 역시 완벽하지 않습니다. 가끔 늦게 자고, 짠 음식을 먹고, 피곤하면 눈을 비비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1분을 투자하고, 다시 의식을 기울입니다. 그 반복이 쌓이면 얼굴은 물론 태도도 달라집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 중에 이미 많이 늦은 것 같다고 느끼는 분이 계신다면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늦은 관리보다 더 늦은 것은 포기입니다. 완전히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떠오르신다면 오늘의 이야기를 전해주십시오. 큰 선물은 아니지만 작은 관심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함께 나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함께 지혜롭게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현실적인 방법들, 과장되지 않지만 실천 가능한 기준들. 그 안에서 각자가 자신의 속도로 변화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몇 년 뒤의 얼굴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태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